안녕하세요. 미래셋 자산운용 홍콩법인 이필상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이고 해가 또 저무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한번 회고하고 내년도 전망을 하는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전망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전망보다는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요. 그것으로부터 좀 임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내년 투자에 좀 유용하게 쓰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니까 올해 주요 섹터나 산업별로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시장 여느 때도 그렇지만 특히 국가별로 수익률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던 한 해가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 반면에 일부 국가들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20% 이상, 또 베트남도 그랬고요. 타이완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국가입니다. 이건 다 US 달러 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좀 많이 좀 양극화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경기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 중국의 인터넷 규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섹터가 굉장히 언더퍼폼을 했었고요. 반면에 에너지, 뭐 소재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섹터, 이제 MSCI 기준인데 섹터, 그 다음에 긱스2 레벨로 내려가면 산업 그룹이죠. 조금 더 그 산업을 쪼개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아, 올해 제일 좋았던 건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산업이었어요. 어, 에너지 당연히 좋았고, 반면에 소비자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퍼포먼스가 안 좋았는데, 에, 오늘 제가 진행드리는 것은 이런 이제 산업별로 혹은 국가별로 특징적인 측면이 있는 기업들, 산업들, 국가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네, 전망과 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뭐랄까 유의미한 자료라서 같이 공유를 드리는 것인데, 그 글로벌 X가 홍콩에 가지고 있는 차이나 테마 ETF들이 있죠. 중국을 볼 때 이제는 이 테마 ETF를 통해서 보시면 중국의 그 투자의 흐름이 잘 보이는 가장 좋은 인디케이터가 지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는 것인데 보시면 역시 인덱스가 굉장히 안 좋았죠. MSCI 차이나 지수가 YTD로 한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게 테마별로 굉장히 양극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YTD로 50% 상승을 했고요. 클린 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것들 역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반면에 클라우드는 주로 이제 인터넷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테마인데 굉장히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거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밖으로 예상 외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산업이 반도체예요. 사실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 몇 년 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 업계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반도체 사이클 픽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았었고 하지만 아시아 반도체 산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이제 맥커리의 데이터인데 올해 보통은 뭐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산업에 대한 전망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 추정치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치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뭐 핸드폰이 잘 안 팔린다거나 뭐 PC 디맨드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아야 된다. 뭐 이런 더블 부킹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산업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거를 주도한 것이 바로
파운더리 산업입니다. 이 메모리는 조금 오래 안 좋았죠. 하지만 반도체 다른 중요한 영역인 파운더리 쪽은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 뭐 YY로 한 20% 이상 성장을 했고, 역시 뭐 맥쿼리 자료긴 합니다만 내년에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시아에서 올해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괜찮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에 있는, 타이완에 있는 TSMC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인데 파운더리에서 글로벌 넘버원 점유율이 50%가 넘죠. 어, 여전히 좋은 제일 그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올해 반도체 파운더리 산업을 이끌었다. 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기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드린 거는 올해 뭐 아무튼 여하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제 함의를 좀 찾는 것이죠. 또 다른 기업은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는 아시아 최대의 칩 디자인 하우스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웨이 공백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이완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화웨이가 칩 설계를 엄청 잘하다가 이제는 못하는 거 아시죠? 뭐 칩을 생산을 안 해주니까 미국의 규제 이후에 미국의 생션 이후로 화웨이가 이 스마트폰과 같은 하이엔드 칩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G SoC 시장 점유율을 보면 판매량을 보면 이 화웨이가 이제 뭐 지난해부터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존재가 없을 정도로 작아졌고요. 이거를 어느 기업이 가져가느냐가 관건이었죠.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결론적으로는 타이완의 미디어텍이 가져갔다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물론 우리 글로벌리 가장 중요한 기업이 바로 퀄컴이고요. 퀄컴은 역시 잘하는 기업이었죠. 그래서 점유율을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것이 바로 미디어텍이었습니다. 네. 그 배경은 글쎄요, 화웨이가 했던 어떤 측면들을 충분히 메꿀 만한 가성비를 갖고 있는 칩을 내놨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게 오랫동안 같이 동반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뭐 오포, 비보와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토종 브랜드의 성장과 같이 해왔던 화웨이가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또 중국 브랜드가 수혜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화웨이 공백의 최대 수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그 TSMC랑 앞에서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파운더리의 뭐 왕자, 뭐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TSMC와 이웃이죠. 같은 동네에 있죠. 타이완의 신주이라는 옆 동네에 같이 있는 기업으로서 서로 간의 시너지를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칩을 만들려면 좋은 파운더리와 같이 손잡아서 초기 국면부터 모든 설계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좋죠. 예. 옆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미디어텍이 지금은 아시아 최대 칩 디자인 하우스로 자리를 매겼다. 물론 이제 이게 주요 이 소비처가 5G SoC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아시아 범위에서 퀄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SoC 칩 디자인 하우스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올해 명백한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글쎄요, 포텐셜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뭐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TSMC와의 협력도 있고, 또 5G에서 워낙 이제 점유율을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버리지를 익힐 수 있는 인접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때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산업은 아니고 이제 테마죠. 여기서 테마라고 하는 것은 산업으로 형성되기 전에 초기 단계의 산업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의하고 있는 테마는 바로 이런 것인데 대표적인 테마죠. 네, 올해 가장 퍼폼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 배경은 글쎄요, 뭐 리퀴더티 이런 이슈보다는 숫자가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물이
이 주가를 끌고 간 형국이었죠. 뭐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의 한정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YY로 매달 100% 이상, 뭐 150% 이상 매출 성장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의 대중화의 원년이다. 뭐 하이엔드에서는 테슬라가 있었지만 올해만큼 이렇게 중가 브랜드에서 중가 모델이 많이 등장했고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선택받은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전기차의 대중화, 배터리 양산의 원년이다. 이렇게 좀 부르고요.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됐죠. 뭐 앞으로도 전망은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수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4%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는 뭐 이 숫자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70%, 80%까지 갈 거라는 것은 이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장폭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한 5년간은 뭐 연간 한 30% 이상의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배터리 전기차의 대중화를 가져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세대의 배터리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보시는 사람마다 뷰가 다르긴 합니다만, 뭐 테슬라의 공헌이 크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세대의 혁신이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봐요. 지금 세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터리 이 패키징에서 혁신이 있었고요. 소위 말해서 셀투팩이라는 것이고요. 모두를 생략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산철, 소위 LFP죠. 이 양극재를 쓴 배터리를 결합시켰던 것이 바로 지금 세대의 배터리 혁신이었고 이것이 대중화를 갖고 왔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동차, 완성차 입장에서 전기차를 푸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주행거리가 아니고요. 음, 에너지 밀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가격과 그 다음에 안전성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일반 완성차 입장에서 이 배터리를 구매를 해서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주행거리 때문에 아직 대중화가 안 될 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은 좀 오해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가격이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지금 세대 혁신을 통해서 이 가격과 안전성을 잡았죠. 인산철은 뭐 기본적으로 안전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4번계보다는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다라고 봐요. 대중화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산철 배터리와 이 패키징 혁신을 주도했던 기업은 바로 CATL과 BYD였고요.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 올해 내내 이들 기업의 숫자에 반영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번 세대 배터리 혁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글쎄요, 뭐 테슬라가 얘기하는 4680 배터리가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혁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중심으로 어떤 기업들이 먼저 선점할까, 어떻게 같이 동반하면서 성장할지, 그게 이제 내년도 이후에, 이제 앞으로 한 2년 이후에 핵심적인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이 잘 합류하면 또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굉장히 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국면의 배터리 혁신은 중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다. 그래서 이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올해 성장한 것은 근거가 없지 않다. 네, 중요한 혁신을 했기 때문에, 공정 혁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넘어와서 가장 올해 시장이 좋았던 국가가 바로 인디아였죠. 이게 약간 의외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에 인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서 뭐 저희 이제 오피스에서 같이 일하는 인디안 직원분, 동료분들의
지인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놀랍게도 한 두 달 만에 코로나가 싹 사라졌어요. 지금까지도 코로나 감염자 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많은 조사에 따르면 아마도 이거는 자연 감염, 자연 면역을 통해서 이 집단 면역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도 있었지만 백신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난 2년 사이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이 인도의 경제 활동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매우 좀 특이한, 매우 좀 보기 어려운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펀더먼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측면이 있었죠. 인도가 올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도의 주력 산업인 IT 서비스 산업이 호황이었다. 네, 여기서 IT 서비스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기업들이 필요한 IT 관련된 서비스를 아웃소싱을 받아서 대신 처리를 해주는 것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요가 너무 좋았죠. 왜냐? 직원들이 다 원격 근무를 하니까, 그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뭐 줌을 통해서 미팅을 한다거나, 근데 모바일 통해서 모든 거를 뭐 이커머스를 쓴다거나 이러면서 모바일 경제가 커졌고, 직원들이 집에서 일한다는 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보안이나 아니면 접속의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 위한 IT 관련된 수요가 폭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인도의 기업들이었고요. 그래서 타타 컨설팅이라든지 인포시스와 같은 IT 아웃소싱 전문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들 기업 자체가 인도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인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왜냐하면 인도는 아직도 인구의 뭐 6, 70%는 시골에 살고요. 30%만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고용 산업이 바로 IT 산업이고요. 이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하게 되는 것이고, 투자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도 경제의 펌프는 바로 이 IT 서비스 산업이다. 물론 인도는 제조업은 못하지만 반면에 이런 서비스 산업을, 효자 산업을 잘 길러 놓은 덕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리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외 수지에도 좋겠죠. 예, 이게 바로 대외 수지에 달러가 꽂히는 중요한 산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외 수지를 관리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바로 올해 인도가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를 뭐 어떤 식으로든 집단 면역을 통해서 극복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됐고요. 또 중요한 산업인 IT 산업이 아주 호황을 누렸다. 네, 중요한 기업 중에 뭐 릴라이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의 중요한 트렌드가 하나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 오래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정부의 규제 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이머징하는 트렌드냐? 바로 어, 아세안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인터넷 혁명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몇 재밌는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인도와 중국의 유니콘 기업 수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시장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마켓에서 1조 원 빌리언 이상의 가치를 받는 스타트업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수의 유니콘들이 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싹 사라졌죠. 이때가 언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4G를 다 깔고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을 때입니다. 반면에 인도는요, 2018년, 19년경에 이 4G가
본격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제대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인프라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걸 기반으로 한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과 인도는 5년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도는 중국보다 5년 늦게 인터넷 비즈니스 붐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은 인도가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중국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물론 인도도 한 5년 지나면 너무 커지면 또 어떤 식의 또 규제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인도는 이런 초기 국면이다. 아세안도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고요. 아세안 지역도 역시 인프라가 늦게 깔렸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서 한 3, 4, 5년 정도 늦게 지금 인터넷 혁명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재밌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상장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싼 기업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익사이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 예전에는 아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업이 없어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다들 오래된 기업들밖에 없었고, 또 아세안 지역에 의외로 그 재벌 구조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아세안에서는 C라는 기업이고요. SEA라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된 그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두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형 플랫폼인데요. 물론 최근에 주가는 안 좋습니다만,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C라는 기업은 좀 놀라운 기업이에요. 이게 보통은 이커머스 시장에서는요, 한 국가에서 잘하는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잘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런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 기업만 유독 아세안의 곳곳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게 아세안이라는 지역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정치도 다르고. 근데 이걸 어떻게 각국마다 다 1등을 할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기업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베트남도 굉장히 좋았죠. 베트남도 굉장히 좋은 올해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어,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도 이제 증권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도 이 주식시장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계좌를 열고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동성과 관련된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지난 3분기에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베트남의 공장에 많이 물을 닿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역시 이 코로나 락다운 상황에서 중요하게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죠. 한국도 좋았고 타이완도 좋았고 중국도 좋았습니다. 수출을 잘했죠. 지난 2년 동안. 거기에 더해서 또 잘한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근데 이제 아세안이나 다른 이머징 국가는 수출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수출을 가장 잘했던 국가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경제가 좋았죠. 수출도 괜찮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혹은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항상 저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투자할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아직은 초기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형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으로 따지면요. 한국의 70년대 같은 그때는 한국 경제를 주도했던 게 어떤 겁니까? 철강회사, 뭐 건설회사 이런 거였죠. 그래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역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소개드린 것은 화팟 그룹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나라 철강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포스코 같은 기업인데 아무튼 경영을 참 잘해서 이 베트남 내에서
점유율도 계속 올리고 또 원가 경쟁력도 좋기 때문에 ROE가 자본 수익률이 전 세계 철강 회사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현재 국면을 가장 잘 대변하는 기업 같아요. 참고로 올해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50%, 올해 수익률도 베트남 시장에서 한 3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올해 아시아 시장의 중요한 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배경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중국 이슈를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중국 얘기를 좀 마저 해볼게요. 중국이 워낙 중요한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였죠. 지금 MSCI 차이나 지수로는 마이너스 19%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중국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함의, 2022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이 이제 차이나 글로벌엑스 차이나 테마 ETF들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면 올해 이 중국 이 테마 ETF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투자가 상당히 양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는데 클라우드, 게임, 바이오텍, 컨슈머 브랜드 ETF 이런 것들은 보세요. 내수 중심, 그다음에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반면에 전기차 배터리, 클린 에너지, 로봇, 반도체, 글로벌 리더 이런 것은요. 수출 중심 혹은 제조 중심, 전략 산업 중심이에요. 이런 두 테마 ETF들 간의 수익률 격차가 크죠. 이 트렌드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이고 앞으로도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양극화가 일어났느냐? 우선은 제조업이 좋았던 이유, 왜 그랬을까? 제조업이 좋았어요. 글로벌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수출을 더 많이 했고, 관련된 기업이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정부가, 지난 여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헝다를 비롯해서 부동산 산업에 대한 긴축을 지속을 했죠. 네. 그러면서 내수가 위축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바로 이런 양극화의 모습이 발생이 됐죠.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혁신은 뭐냐?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요, 내수와 관련된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배달을 그러니까 이커머스 주문이 하루 빨리 가고 하는 것, 혹은 음식 배달이 30분 빨리 가고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반면에 중국 기업이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것,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에너지 독립을 하는 것, 이것과 관련돼서 기업 활동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수 혁신, 수출 혁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계속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수 혁신은 우리가 케어 안 해. 이거는 혁신이 아니야. 반면에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 전략 산업들은 혁신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계속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요? 네. 큰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가 보여준 이런 어떤 기조들은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역시 그런 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잘하는 것. 여기다 하나 더 에딩을 한다면 저희는 글로벌 투자자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과 산업에 투자를 하면 돼요.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 뭘 잘하고, 전 세계적으로 뭘 잘하고, 또 뭐가 좋으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수출 혁신이 되겠죠. 수출 혁신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
이게 제가 좀 공유를 해야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국 투자와 관련돼서. 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았고, 아니,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쉽게 말해서 정부가 안 도와줬죠. 정부가 긴축을 지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올해 지난 한 1년 혹은 한 18개월 사이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부채를 줄인 유일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도 늘리고 한국, 일본, 유럽 다 늘렸을 때 중국만 유일하게 GDP 대비 부채를 줄였죠. 뭐 물론 그 배경은 그 전에 많이 늘렸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중국 정부가 내수 구조조정, 부동산 구조조정, 뭐 내수 어떤 긴축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거의 뭐 강박관념처럼 관철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당연히 좋지 않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내수 중심 산업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좀 관점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 정부가 중국이 민간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자본주의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금 비관론, 회의론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생각하는 혁신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것이죠. 혁신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지원을 몰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좀 재미있는 차트인데 골드만삭스에서 갖고 온 재미있는 차트인데 그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과 또 국유 기업들에게 지원한 금액을 한번 다 계산을 해봤어요. 합산을 해봤는데 보다시피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국유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다만 중국이 생각하는 지원을 받아 마땅한 민간 기업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올해 드러났는데요. 중국 정부는 본토 시장을 키우고 싶어 해요. 중국의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본토 시장을 키우고 싶어 하고요. 반면에 해외 시장과는 이제는 느 정도 좀 이제 거리를 두고 정리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난해 했었던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기업에 미국에 상장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죠. 네, 모순입니다. 예. 이거를 해소하고 중국 기업은 중국 자본시장에 으로부터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의 과실은 중국 자본시장이 나눠 갖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한국 기업이 거래소 한국 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에. 다른 나라에 상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좀 이상한 모양이었죠. 그것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토 시장을 많이 봐야 된다. 그게 올해 아주 명확한 시그널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ADR, 홍콩은 좀 애매합니다만 좀 더 본격적으로 본토 시장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운이 좋은 거는 본토에 좋은 기업이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본토에 상장된 양질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들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중국을 바라본다고 하시면 본토 시장, 본토 상해나 선전을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게 올해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한 걸 한번 정말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전망 어렵죠. 이게 매년 중국 전망이 참 어려운데 몇 가지 그래도 포인트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하강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헝다 부도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헝다라는 기업이 아웃라이어예요. 너무나 좀 말도 안 되게 이 부채를 관리했던 기업이라서 사실 이제 저희 홍콩에서는
이 기업이 언제 부도의 가능성을 다들 높게 오래전부터 점쳐왔던 기업이죠. 그만큼 예외적인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부도 사태를 맞이했을 때 갖게 되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어, 지금 이제 경직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분양 시장이 YY로 30%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뭔가가 조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분양 시장이 위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의 부동산 건설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죠.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요. 어,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긴축 기조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자 해지이죠.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 하락을 상당 부분은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아무튼 이 부분, 경기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아무래도 내년도를 중국 시장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요. 여기서 제가 좀 롱텀한 뷰를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 부동산 꺾이니까 일본이 지난 1990년대 부동산 꺾인 것처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같이 되지 않겠냐, 중국이.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매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과 일본은 매우 다른 국면이 있다라고 봐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도시화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50%가 안 돼요. 농민공업 포함하면 60% 정도 되고요. 일본은 90년대 이미 80%가 넘었던 나라예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화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도시화가 되면 부동산 경기가 계속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잉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화가 60%에서 70%로 가는 사이에 그걸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은 버퍼가 남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안 된 이유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중요한 성장 산업에서 기업들을 배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뭐 게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혹은 배터리도 있고요. 혹은 지금 같은 경우 클린 에너지도 있고, 이런 각 중요한 성장 산업에서 일본이 글로벌을 리딩하는 기업을 배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들이 있는데, 코퍼리 컬처도 중요했고, 그래서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잘 안 된 이유는, 뭐 사실 아주 못된 것도 아니지만, 더 성장을 못했던 이유는 일본이 혁신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들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저의 분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그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다. 어,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요한 글로벌 혁신 산업에서 다들 리딩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기업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비교한 것은 아니다. 너무 다른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환율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대외 수지, 그 다음에 물가 수준, 자본 유입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무역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수출 여전히 잘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지금 중국은 물가 수준이 낮죠. CP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이 겪고 있는 물가 압력과는 전혀 다른 국면에 있고, 또 자본은 들어온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갈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안화에 대한 어떤 걱정이 별로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수출 경제가 유지가 되느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것은 바로 수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긴축 기조를 더 강화를 했던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내년에 락다운이 풀리고
글로벌 수요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넘어갈 경우에는 중국이 잘하는 재화 수출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을 못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측면인 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여하간 아주 다른 이머징 국가가 겪게 되는 혹은 우리가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때 내년에 겪게 되는 인플레이션 현상, 금리 인상,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 경제 자체는 뭐 우호적인 뉴트럴 혹은 우호적인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리스크는 부동산 경기 하락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산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뭐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여전히 좋은 성장을 하는 산업, 혹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뭐 이제 전망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아서 이 정도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린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좋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올해 이번에 이제 그 UN COP26를 통해서 석탄 퇴출이 뭐 글로벌 컨센서스로 명문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긴 없죠. 네네.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성장이 사실 아주 크진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플라이 사이드 디스럽션도 있었고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내년엔 아마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탑라인에서는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여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화재 건이 있지 않는다면, 어, 화재와 관련된 리콜이 있지 않는다면 내년도 여전히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기업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겠죠. 올해 워낙 그 하이베이스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좋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장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전기차 대중화됐고 더 많은 좋은 모델들이 나올 것이고 더 좋은 배터리들이 혁신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나올 건데 이게 성장률이 얼마가 될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목받는 산업이 될 건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빨리 해소를 하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레가드,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안 좋았던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 관점에서 보면은 바이오텍 산업, 신약 산업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성장률은 좋았거든요. 성장률은 뭐 앞에서 보다시피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바이오텍이 올해 성장이 3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사실 산업 전반적으로는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고 약값 인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규제 이슈와 같은 걸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규제가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바이오텍 쪽 신약 산업에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잘했던 산업이고요. 올해도 성장을 산업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잘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산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산업인데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달리 말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인데 참 이게 저도 보면서 많이 좀 실망을 하는 산업이에요. 저는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아직도 클라우드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연간 30% 이상씩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들이 결국 소프트웨어를 사는 기업 주체는 기업들이잖아요. 중국의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을 한다거나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글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도 결국은 기업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뭐, 클라우드 이런 부분을 장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레가드로, 또 이렇게 잠재적인 산업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상품을 좀 소개를 해 드린다면, 네, 해드린다면, 저희 오늘 총괄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크로스 펀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 이슈도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는 그로스 스탁들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예. 반면에 3년이나 5년 수익률은 5년 수익률은 여전히 100% 이상의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70% 이상의 수익을 계속 만들어 왔던 펀드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성장 산업들, 우리가 올해 좀 봐왔고 또 내년에 또 기대하고 있는 아시아의 중요한 성장 산업과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반도체 저는 굉장히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전 인상적으로 보고 있고, 클린 에너지에도 아마 올해 굉장히 좋은 내년에 좋은 매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나 인디아에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쪽도 저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오늘 이제 아시아 시장 리뷰랑 또 내년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들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된 상품 하나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 50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글쎄요,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게 너무나 이제 자주 받는 질문인데,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기업의 주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이게 주가는 참 싼데, 이게 계속 주가가 올해 내내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좀 할 말이 없네요. 예,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싼 것 같고, 여전히 알리바바라는 기업은 중국, 내수 산업에서 나름대로 혁신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인데,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 방면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네트워크인 거죠. 네트워크 이펙트가 강하다는 것이고, 누구나 와서 사업을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데 돈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쉬운 게 바로 플랫폼이기도 한데,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없는 겁니다. 이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하는 것의 가능성이 끊겨버렸죠. 정부가 원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플랫폼으로서 캐시플로우가 좋고 돈을 잘 버는 이런 구조는 저는 여전히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 돈이 많으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ROE가 높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영역에 투자를 안 하면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은 유지를 해왔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혁신의 축은 내수 혁신이 아닌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혁신, 중심으로 수출 혁신, 전략산업 중심, 하이엔드 제조와 관련된 혁신, 이런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저희가 이 본토에 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아시아 그로스 펀드는 본토에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할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중에 하나는 올해의 IT 서비스 업종으로 인한 인도의 호황이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이게 제가 이제 경험칙 같은 건데 한 해에 가장 아웃퍼폼한 국가는요. 저 이제 국가별로 이제 퍼포먼스를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아웃퍼폼한 국가들은 그 다음 해에 여기에 있긴 힘들어요. 예, 여기에 한 다음 해에는 보통 수익률이 약간 저조한 국면으로 가죠. 그래서 그냥 경험칙인데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인도의 호황은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IT 산업이 펌프가 되어서 인도 경제를 좋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인도 내부에 어떤 혁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부 뭐랄까 인도가 전반적으로 지난 5년 사이에 디지털 경제화가 빠르게 일어났어요. 그거를 도와준 것 중에 하나는 릴라이언스 그룹의 4G 네트워크도 있고요. 또 정부가 주도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깐다거나 혹은 디지털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디지털 경제가 그 다음에 또 세제 개혁 등을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디지털 경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원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모든 것들이 기업의 거래나 개인의 거래가 다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거둘 수가 있고요. 돈을 많이 걷어서 그걸 뭐 하느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이머징 국가를 보실 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이머징 국가들은 돈을 못 걷어요. 정부가 물론 이제 선진국은 돈을 많이 걷는다고 난리인데 많은 이머징 국가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해요. 정부가 돈을 빌리죠. 그래서 정부 부채가 많아지고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괜찮은 이머징 국가는 뭘 하냐면 세원을 확보하고 돈을 많이 걷고 그것을 투자를 합니다.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그 위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안 좋은 이머징 국가에 있다가 제가 보니까 지난 한 3년 사이에 좋은 이머징 국가로 넘어왔어요. 디지털 경제화하면서 정부가 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졌고 돈을 많이 거두면서 투자를 지금 뻥뻥 하려고 투자를 마음껏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투자 수요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투자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요. 여기서 투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도로를 간 것도 있겠고요. 태양광과 관련된 클린 에너지 투자도 지금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등등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IT 산업이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좋은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물론 그런 투자 수요가 내수의 어떤 변화로 인한 투자 수요가 지수를 이끌 만큼 강력한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간 인도라는 국가는 나쁜 이머징 국가에서 좋은 이머징 국가로 넘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안 지역의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사실 아세안, 글쎄요,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아시아 그로스 펀드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제 아세안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글쎄요, SEMC 말고 다른 상장된 기업을 못 찾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예, 지금도 거의 매달 IPO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어, 이런 것들, 유니콘 기업들이 인도에서 등장하고, 아세안도 마찬가지예요. 아세안 지역도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0년 이후에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풀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없으면요, 사실은 그 지역은 투자 매력이 없는 거죠. 지금 아세안 지역은 솔직히 투자할 어떤 매력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은행 기업이나 혹은 커머더티 기업 이런 거죠. 그런 기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저희처럼 좀 길게 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성장주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재미가 없죠.
아까 지금 찾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찾을 수 없으면 투자를 안 하시면 돼요. 네. 찾을 수 없는데 굳이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점점점 많아진다. 네, 이 지역에서도 인터넷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많긴 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뽑아 본다면 음, 뭐가 있을까요? 시진핑 집권 3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확정이 되겠죠. 이후에도 IT,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까요? 저는 이 규제 정국, 이 혹독한 규제 정국은 끝났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어,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거는 올해 여름을 거치면서 아주 명확해진 것 같고요. 인터넷 기업은 내수 혁신이기 때문에 정부가 케어 안 할 것이다. 너희들은 더 많은 이익이 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그널로 보여줬고요. 중요한 규제들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세세한 뭐랄까 세칙들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규제가 이번에 집중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요, 내년도 제3기 출범 이전에 관료들 간의 경쟁이라는 정책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3기 정책 방향이 뚜렷해졌는데 그와 관련된 각 부처 혹은 지방의 성장, 서기라는 사람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나의 정책 활동은, 나의 행정 활동은 중앙정부의 방향과 같이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인선이 이제 거의 이제 뭐 마무리는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는 많이 됐겠죠. 실적이 대부분 이제 평가 마감이 됐을 텐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올 여름이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규제들이 집중됐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내년도에 3기를 앞두고 관료들 간의 좀 약간 경쟁 같은 거. 근데 이게 좀 관리가 안 된 거죠. 통제가 안 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규제 정국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내년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새 책들이 나오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어, 강도는 훨씬 약해질 거다. 기조는 동일하겠습니다만 강도는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약간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이제 중국 말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가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국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것이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좀 기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이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저희 열심히 또 시장을 보고 또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2022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